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드사인을 만들고 있는 모드사인 대표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발표 내용은 스타트업 계약서 작성부터 관리까지라는 내용을 주제로 준비했고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계약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약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스타트업 대표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은 어떤 최고 어떤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최고 잡일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꿈은 높은데 어떤 현실이 시궁창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 계획도 그렇고 투자 유치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근데 이 로켓이 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중요한 일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꼭 우리를 마주하는 것이 바로 계약인데요. 하지만 이 계약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은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어떤 창업한 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직무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또 바로 대학생에서 창업을 하셨다든지, 또 내가 계약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직접 계약서를 만들고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없다 보니까 처음 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크게 이 계약 과정을 좀 보면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한 8단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계약 상대방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확정되게 되면 이제 계약서 양식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초안이 확정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계약서를 보관한 다음에 계약에서 발생하게 되는 후속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약속이고, 이 약속과 관련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를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주요 조건들이 결국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 상대방분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과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다양한 양식들을 먼저 수집해 보시고 그 계약서 양식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과 협상해야 되겠다라는 감을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론 부담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계약과 관련된 가장 전문가신 변호사와 같은 어떤 법률 전문가라든지, 또는 먼저 이런 계약을 진행하셨던 경험자분들, 다른 대표님들이라든지 관련 실무 경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흔히들 말하는 텀시스로 정리하는 것을 전 추천을 드려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꼭 이렇게 텀시시라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주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 주요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큰 틀에서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입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입사 일자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텀시트를 협상을 하실 때도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로 이기는 그런 협상 과정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계에 초점을 두시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인이 반드시 방어해야 될 이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협상의 우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 경험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투자 계약을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이제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어떤 IR을 하시고 나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하기 전, 그 전 단계에 보통 이 텀시트라는 것을 통해서 계약 내용에 대한 주요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큰 고민 없이 텀시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게 돼버리면은 그 투심 과정 이후에 이 텀시트 내용이 바뀌면 다시 또 투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번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텀시트를 할 과정에도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조건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초안을 만들고 협상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사전에 협의한 어떤 주요 조건이라든지 텀시트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신다든지 또는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통한다든지 최대한 양식을 많이 수집하시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양식을 수집하실 때 보통 흔히들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표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해야 돼서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정말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시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질 높은 양식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배포하는 스타트업 계약서 킷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표준 계약서에 비해서는 각 개별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상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정말 크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계약 금액이라든지 계약으로 인한 파급력이 정말 크다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고 협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이나 퀵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계약서는요,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들 아시는 계약서를 접거나 계약서를 사이에 끼워두고 도장을 찍는 간인이나 개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요, 결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든지 조직과 이런 단체 간의 계약을 할 때는 결국 이제 단체의 대표자가 나오는 경우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재반 서류들을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제가 이제 모드사인의 대표로서 미는 단어가 있는데 no sign, no g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기 전까지,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약 조건이나 계약의 협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 협의되고 나서 도장을 찍는 이 과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협의된 시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이 간격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아주 짧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나거나 이 등기우편이나 퀵서비스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간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어떤 과정 속에 있어서도 미팅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요. 등기우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도 상대방이 계약서에 날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드사인이나 서비스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전자계약과 같은 경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합의된 시점으로부터 정말 5분 또는 1분 내에 계약을 체결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전자계약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계약서 보관입니다. 체결하는 만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또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약 과정에서 진행했던 그 제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법인과의 계약이라면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법인 인감 증명서라든지 그 계약 실무자의 명함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증이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계약서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반 서류들을 함께 꼭 챙겨 두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꾸준히 확인해야 되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스캔을 해서 어떤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그 클라우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종이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종이 계약이 원본이지 스캔한 어떤 그 PDF 파일이 원본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DF 파일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종이 계약을 절대 파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관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과정의 형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전자계약을 통해서 체결하게 되시면은 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그 문서 자체가 결국 PDF 파일 자체가 원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을 하실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본성을 가지는 전자계약을 또 함께 또 추천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어떤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약속을 남겨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좋은 일이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형태에 있어서 계약 과정 속에서 이슈가 발생을 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긴 하지만 어떤 법으로 꼭 해결하기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좋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약속이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라는 것은 이 강력한 약속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 기록 그리고 증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 이 모든 문서가 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 확약서, 서약서, 견적서 등 우리의 어떤 사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가 바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유지 서약서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어떤 동의서들을 입사 과정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다양한 부서에서 정말 많은 문서들이 서명이 필요한 문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히 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서로 당사자 간의 어떤 약속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관, 체결, 교부 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진행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울기를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자계약이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이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로켓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드사인은 현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휴나 협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 문의뿐만이 아니라 이용 문의, 그리고 채용 문의, 제휴 문의, 투자 문의와 관련해서는 보이시는 지금 어떤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의 최성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웨비나를 종종 진행하는데요. 아직까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앞서 모드사인 이영준 대표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스타트업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미리 좀 예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오셨을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오셨으면은
한 100만 원 이하의 검토 비용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법률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사건화가 되면은 최소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상의 법률 비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겪는 케이스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분들은 개발자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외주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실 때 대부분은 그 외주사에서 주신 여러 가지 샘플 계약서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당연히 외주 계약서 같은 경우는 외주 계약사들의 여러 가지 이득이 반영된 그러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너무나 어렵죠. 이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지. 그렇다고 검토를 받자니 검토 비용도 부담스럽고, 나아가서 그 외부의 표준 계약서들을 참고하고 있긴 있지만 해당 표준 계약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떤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원하는 거는요,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산출물을 취득할 수 있느냐, 우리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해당 프로그램 스펙들, 개발 일정,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어떠한 기능이 구현돼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아쉽게도 외주 계약서나 기타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계시면서 본인의 계약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구체화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 분쟁이 생긴다거나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이 어떠한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저희는 스타트업이었고 스타트업을 대리하고 있었고 제3자한테 외주를 주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그 계약서를 초안을 제공한 상태였고 우리 스타트업은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사인을 했죠. 흔히 있는 일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요, 다양한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계약서의 그 가장 안 좋은 조항 중 하나가 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주 개발사가 알 수 없는 산출물을 가져왔다거나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산출물을 가져왔을 때에도 우리 스타트업들은 계약을 기반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계약이라는 거는 향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분쟁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일정이 있고 그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 개발이 종종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지연이 됐을 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외주 개발사들은 개발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조항은요,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정확한 스펙의 산출물을 제공을 해라. 그리고 해당 시간까지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루에 위약금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뭐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금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손해라는 건 입증하는 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조항들, 예를 들어서 개발 날짜, 완료 날짜 또는 뭐 비밀 유지와 관련된 조항, 그러한 조항들이 위반됐을 때는 해당 조항이 위반됐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다 라고 미리 특정하는 그러한 법 기술적인 조항들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거는 명확하죠. 애초에 계약 목적물이 명확하지 않는 건 정말 모든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의 구체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계약의 구체화가 되지 않는 때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앞서 말한 바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또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케이스로 기억하는데요. 어떠한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본인의 지분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3자한테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제3자는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좀 순박하고 경험도 많지 않은 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본인의 지분을 일정 이상 달라라고 체결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케이스도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지분을 주는 건 좋다. 그런데 지분을 주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지만 지분을 주겠다 라고 조건을 걸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컨설팅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개발, 또는 투자 유치,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하면서 이와 동시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지분을 회수하겠다 라는 조항까지 추가가 되어 있으면 그 지분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지분을 양도하는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지분 양수자한테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 지분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효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 계약이라는 것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떠한 식으로의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표준 계약서를 쓰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이라는 의미 정도일 뿐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어떠한 표준 계약서든 그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사항들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을 얼기설기 국문으로 적으셔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반드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관련된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그 개발을 맡기는 사람과 개발을 하는 사람의 인식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개발을 맡기는 사람은 사소한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했지만 개발하는 사람은 또 입장이 다르죠.
해당 수정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을 거고, 해당 리소스들에 대한 시간 투입에 대해서 그 개발을 맡긴 자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분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발 스펙을 명확히 정하고, 두 번째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유지보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유지보수의 범위는 어떠한 업무까지 포함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계약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에는 계약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투자계약서일 수도 있고요, 유주계약일 수도 있고요. 모든 계약은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그 계약의 본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약의 구체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으니, 지금부터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계약이 어떠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해서 법률상 위험이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사인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 있는 여러 VC 분들의 다양한 투자계약서 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가장 안 좋은 계약서의 폼은요, 회사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떠한 계약상 의무 위반도 없었고 법률 위반도 없었고, 다만 경영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잘 안 됐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대표이사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모든 투자 금액을 개인적으로 반환해 줘야 하는 조항까지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리 한 번이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해당 계약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판단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케이스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본인의 이해가 있어야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사인하시는 게 맞지, 그냥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빨리 계약해야겠다, 내가 계약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투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계약 관련된 리스크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투자 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좀 우선적인 권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 다음에 회사가 잘 안 됐어요. 회사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투자자는 원금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조항들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보통 주주분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즉 보통 주주분들이 분담하는 게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조항들은 사실 상당히 좀 법 기술적으로 어렵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위의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 분들을 통해서 우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해할 거는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을 최대한 구체화시키자. 추상적인 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가이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가 필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계약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을 겁니다. 이메일도 있을 거고요. 카카오톡도 있을 거고,
수많은 기록들이 남을 텐데 나중에 혹시나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이러한 기록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카카오톡 등등등 여러 가지 기록들을 최대한 보관해 놓으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또한 상대방을 협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녹취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의 협상이 진행이 됐다 이런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은 추후에 법률상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증 자체가 법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다면 어떠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떠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지급해야 된다. 손해배상 금액에 특정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이 손해가 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그냥 싸우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힘든 싸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모든 계약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이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법률상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투자받은 금액 전액을 내가 어떠한 과실이 없이도 뱉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법률 위반이나 계약 위반이 전제가 돼서 해당 투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러한 식의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계약이 이 정도로 위험했구나, 아니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구나, 그러한 판단이 서신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때 우리 스타트업들은 점점 튼튼하고 어떠한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법률 상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결국 구체적인 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는 저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계약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구체화시켜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의주신 사항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그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해보죠? 스타트업 법률 키트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네. 네, 그 계약서 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벤더스 웨비나 그 등록하실 때 그 등록하신 그 연락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 그 동의하신 분들이 한해서 이메일로 저희가 전달 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드 사인이라든지 본문 밑에서는 그 차후에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은 또 따로 저희가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떤 걸 했죠? 네. 네네. 모두 사인을 생각하고 알만한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카카오라든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존슨앤존슨,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어떤 토스, 그리고 야놀자, 마켓컬리, 리디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 모드 사인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되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이런 저희 고객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조금씩 서비스를 보완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꼭 모드 사인 오늘 또 이용권이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를 받고 팀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스톡 옵션은 몇 %가 정상적인가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톡 옵션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보통 대표님이라고 하신다면은
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분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받으시기 전 단계에서는 물론 다다익선인데요. 그래도 50% 이상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차후에 경영하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다만 투자를 받으실 때도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VC분들을 만나시면은 사실 지분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계약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전자계약 그 서비스는 저희 외에도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일반적인 그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종이계약과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나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이 파일이 결국 준비해 두신 상태에서 모드사인 같은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이제 전자로 체결하기 위한 그 링크를 수신할 주소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라든지 모드사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보내시면 그 계약 상대방께서 아까 최초에 기재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약서를 링크를 수신을 받고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문서를 열람하시고 계약 상대방께 서명을 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완료된 그 파일 자체는 저희가 계약이 모두 완료되고 나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PDF 파일로 전달해드리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약 PDF 파일뿐만이 아니라 전자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진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자적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 전자적 기록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저희는 감토추적 인증서라고 하는데 그 파일을 함께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좀 더 예방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꼭 모드 사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결국에 어떻게 파일을 잘 관리하시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이 계약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컴퓨터 안에서 잘 관리를 하시거나 또는 모드 사인 계정의 그 파일 자체를 잘 보관해 두신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종이 계약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자 계약이다 보니까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이 된다면은 누구나 어떤 그 계정에 접속할 수 있으니 그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다든지 그런 개별적인 어떤 보안 관리는 꼭 사용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라면 계략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일단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 법무사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해본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로펌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한 대략적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로펌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좋은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또 만들어봐서 좀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법률 전문가 분에게 이 스타트업 계약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시면은 물론 법률 전문가 시기에 조언을 드리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경험이 많지 않은 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시행착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련된 어떤 그 수행 경험이나 자문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좀 요청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명이 같이 스타트업을 하려는데 다른 분의 계약서를 나머지 분들께 보여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분의 계약이라는 게 어떠한 계약인지 저희가 좀 명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서로 보는 게 보통이고, 혹시나 그 계약서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동의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한글 문서로 작성하고 사인은 네,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날라간 것 같은데 질문이. 네, PDF 파일로 입혀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닌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어떤 형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수기로 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이런 전자 서명들이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계약서 PDF 파일을 이제 전송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실제 당사자인지는 또 별도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준 대표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스톡옵션도 그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내가 받는 스톡옵션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가치는 회사 현재 밸류에이션에 이번에 부여받으시는 스톡옵션의 수량 곱해보시면 되겠죠.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2년 뒤인지 3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행사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세무사님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 세금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톡옵션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일정 기간에 퇴사를 하시다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저는 이제 대표로서 이제 스톡옵션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방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몇 프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물론 그 당시에 특정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기 때문에 증자가 되면 이 퍼센테이지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슈가 발생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봤다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 주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은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발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주주관 계약서 관련된 시비사항인데요. 주주관 계약서 핵심은요, 임직원들, 코파운더분들이죠. 코파운더분들이 함께하는 기본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해당 지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퇴사했을 때는 본인의 모든 지분을 액면가로 양도한다. 그런 식의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근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회수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좀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연락을 주시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계약의 원본의 명확한 범위 그리고 원본의 훼손, 불실 가능성이 네. 사실 전자 계약서는 아까 그때 제가 웨비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계약이 된 것을 스캔을 하는 것,
그리고 최초의 전자문서로 출발해서 전자기로 체결되는 것, 이 두 종류를 보통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에 종이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스캔을 한 것은 이것은 전자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본은 종이 문서가 원본이 되고요. 그리고 스캔한 것은 전자 문서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전자 문서를 전자 문서 보관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원본으로 인정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본은 종이 문서라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모두 사인과 같은 그 전자 계약을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시면은 이 전자 문서 자체가 원본이 되기 때문에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원본의 훼손, 분실, 물론 이제 이 파일을 삭제하시거나 그러면은 분실이나 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훼손, 분실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드 사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에 계약서도 저장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각 당사자의 이메일로 PDF 파일도 별도로 백업용으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함께 배포하게 되는 그 모드 사인, 그리고 법무원 PT와 함께 만든 그 스타트업 계약서 킷 새로운 버전,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희 회사에 놀러 오시면 게임방도 있고 위스키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놀러 오시면 게임도 한판 하시고 위스키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